안녕하십니까. 경북대학교 김성용입니다. 작년 12월 말인가 이 법무부 고용부에서 중첩법 시행을 앞두고 세미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거의 한 1년 몇 개월 만에 다시 한 것 같습니다. 하다 보니까 중첩법 전문가처럼 이렇게 되어버린 이상한 현상이 생깁니다. 이런 아시다시피 중첩법 지금 TF를 개선 TF라는 이름으로 TF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책임자를 맡고 있어서 이 자리에 참석이 적정하냐 아니냐 하는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만 제가 오늘 온 이유는 노동계든 경영계든 국가에서 만드는 법이 좀 합리적으로 잘 만들어지기 위해서 관계된 여러 사람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고 반영할 수 있는 것 혹은 논의를 해야 될 대상들은 TF에서 충실하게 충분히 논의해서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노동계에서도 불러주면 가겠습니다만 사실 최근에 또 TF에서 경영계 노동계 분들은 오셔서 목소리를 또 들어보는 자리 지금 중소기업 50인 미만의 어떤 현황들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 발표 내용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TF 활동이나 논의와 관계해서 이런 부분을 꼭 좀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들이 있으면 제가 잘 들어 기록해서 가서 TF 위원님들하고 검토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아마 오늘 자리에 큰 의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중첩법이 생기고 나서 누구도 만족하지 못하는 법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고 최근 1월달에 중첩법 개선 TF라는 이름으로 산업부 관련 노동법이 나오고 나서 산업법령 개정 TF, 중첩법 TF 여러 가지 TF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중첩법 논의는 여러분 이미 로드맵에서 잘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발표문을 보시면 25쪽, 24쪽 그 부분에 정부에서 발표된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산업부 관련 법령에 여러 가지 실태를 파악해서 위험성 평가를 적정하게 실시하고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중대재해 예방의 핵심 사항 중심으로 처벌 요건을 명확화한다. 위험성 평가와 처벌 요건 명확화. 상습 반복 다수 사망 사고는 확실히 형사 처벌을 하되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는 중대재해 예방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안전 투자라든지 형사벌 이외의 다른 제재가 적합한지 여러 가지 것들을 검토해보겠다 이런 취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논의를 모으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고용부에서 중첩법 개선 TF가 생긴 그 다음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그 반대되는 또 다른 TF를 하나, 대형 TF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대형 TF는 정부 TF에서 나오는 결과가 나오면 의견을 내겠다는 식으로 지금 대기 내시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국회 10개 법안 중에서 박의원, 국민의힘 박의원, 박대본 의원 그 안을 빼고 나머지 9개 안 중에 8개 안은 법을 제정할 때 인과관계 추정 규정이라든지 혹은 형벌의 하한, 벌금의 하한 규정이라든지 혹은 공무원의 책임 규정이라든지 양형에 있어서 피해자들이 참가하는 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다시 집어넣겠다는 법안을 지금 벌써 법이 시행되기 전부터 제출되었고 지금 꾸준히 제출되고 있습니다. 달리 얘기하면 그런 일이 있어서 안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생각할 때 중첩법의 내용이 어떤 사람들에게 유리하다든지 그런 면역이 있다고 느끼시면 바로 그 법을 입법 활동하겠다는 그런 식의 태도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상에 어떤 일이 일방에게 만족스럽고 일방은 전혀 만족이 안 되고 이런 법이 유지가 될 수 없고 또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누구에게 다 입맛이 맞는 법이 만들어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 법을 지금까지 오랜 시간 논의를 해서 법을 만들고 1년 동안 이렇게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 모든 의견 차이에 기반이 되고 있는 공통의 출발점은 산업 현장에서 종사자의 근로자의 사망 사고나 상해 사고를 줄이고 기업은 조금 더 안전하게 조금 더 윤리적인 경영을 해서 지속 가능한 경영이 가능하고 국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자는 것이 가장 큰 출발점이기 때문에
어느 누가 생각해도 그걸 하루아침에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조금 더 줄이기 위해서 합리적인 토론이 좀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있는 문제들을 좀 오픈해서 얘기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런 부분들이 오늘 우리 행사도 그런 여러분들 목소리를 조금 지금까지 못하신 부분들이 있으면 그 부분 좀 더 말씀하시고 그런 부분들이 다른 단체들과도 또 의사소통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업에서 TF 논의와 관계에서 혹은 지금까지 중첩법 운영과 앞으로 개정 방향 관계에서 핵심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내용을 이미 다 공개가 된 내용입니다만 26페이지에 보시면 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의 구성 요건이 지금 명확하지 못하다,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노동계에서는 기존에 있었던 산안법상의 600몇 가지 의무라든지 혹은 위험성평가 산안공단에 나온 위험성평가 기준이라든지 혹은 거기 시행령의 9가지, 4가지, 지금 총 13개라고 표현합니다만 거기에 있는 규정들을 보면 오히려 경영계에 면책을 주는 규정이다. 그것만 지키면 처벌하지 않겠다고 하지 않는다. 이렇게 똑같은 내용 아주 상반된 입장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 심판 제청 장원 조금 전에 조선산업 같은 경우에 공무원 와원과 대리인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죠. 아마 4월 말 8차 공판에서 결정이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전국적으로 헌법 소환까지 가겠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법 제정 초기에도 이 부분이 조금 형사벌로 처벌하기에는 조금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 형벌이 상당히 높은데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진짜로 이게 위헌이 아니라도 하더라도 법원에 갔을 때 실효성 있다고 볼 수 있는 강한 형벌을 부과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런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한 번은 문제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은 어느 정도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논의를 해봐야 하겠습니다만 제가 그냥 개인적인 형법 교수 입장으로 볼 때는 이게 과실범이지 고의범이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지금 위험성 평가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는데 위험성 평가에 관한 부분도 지금도 산업법에 보면 일부 과태료라든지 형벌을 부과할 수 있는 산업법 168조 이하에 보면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안전성 위험성 평가를 고의로 하지 않았다고 할 때 그런 업체들이 들어 있거든요. 했다고 할 때 그 고의범과 나중에 과실이 합쳐지면 결과적 가정평가 만들어지는 이런 구조가 생기거든요. 무슨 얘기냐? 안전성 평가를 왜 이렇게 강조할까? 안전성 평가를 부각시키는 것이 전국적으로는 중첩법의 구성 요건을 해석하는데 유리하게 될까, 기업자 입장에서 불리하게 될까 하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지금 기본적으로 형벌로 처벌할 건 처벌하고 또 형벌로 처벌한다는 것은 상당히 비난 가능성이 높다는 걸 얘기하니까 위반 사건 중에서도 조금 비난 가능성이 높은 상습 다수 반복이라는 말을 아마 연구에서 그렇게 썼는가 본데 어떤 이 정해져서 이런 건 아니고 그냥 논의 차원에서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 맥락은 좀 중대한 위반을 형벌로 처벌하는 것이 형법의 원리에 맞지 않겠냐는 이런 취지고요. 아시다시피 다 전문가시니까 아시다시피 외국의 경우를 자주 인용도 하고 호주의 예를 들고 캐나다의 예를 들고 하는데 호주, 캐나다 빼고 다른 나라들은 대부분 CEO나 사업주를 형벌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호주나 캐나다는 아주 강하게 처벌하고요. 물론 이제 그것이 실질적으로 몇 건에서 실행 선고가 됐냐 하는 것도 통계적으로 조금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실 사건이 적습니다만은 그래서 가능하면 상징적인 입법으로 불만을 만들기보다는 실질적으로 형벌로 처벌해야 될 중요한 부분들을 가려서 처벌하는 것이 더 맞지 않겠냐 이런 논의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검토가 되고 반영이 될지는 지금 상태는 잘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로 과징금, 벌금, 과태료, 불법의 환수제도, 금전제도 도입에 관한 부분들이 얘기가 되는데요. 아시다시피 선진 각국에서는 이 기본적으로 형벌로 개인을 처벌하는 것에 여러 가지 제약들이나 엄격한 조건들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크거나 작건 아주 소규모의 1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CEO가 모든 걸 다 관리하는 이런 사업장은 개인의 책임이 사고의 여부를 좌우하지만 규모가 좀 커지게 되면 그 기업 자체에 여러 사람들이 과실이 누적이 된다든지 혹은 조직적으로 한 사람이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문화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기업 자체의 안전 문화가 사고를 만든다 해서 법인 자체를 처벌하는 것이 주로 대책의 외국의 주로 대책의 방향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잠정적으로 CEO를 꼭 처벌해야 되겠다. CEO가 처벌되지 않으면 나는 이 법이 제대로 기능한다고 보지 못하겠다는 목소리가 큽니다만, 과연 그것이 지속될 수 있는 그런 제도 이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외국에서 이렇게 법인에 대한 제재가, 법인은 주로 금전 제재나 혹은 경우에 따라서 사업 취소까지도 갈 수 있는 영업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가 갈 수도 있겠죠. 정지도 있고. 그런 부분을 접근하는 이유가 뭘까? 우리도 똑같은 그런 법제를 갖고 있는 나라에서 법이 제대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접근하는 게 만족하는 부분들도 논의가 되어야 될 것으로 검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내년에 50인 미만 사업자를 확대하는 것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50인 미만도 그렇고 50인 이상도 그렇습니다만은 기업 인원의 숫자가 그 기업의 안전문화라든지 혹은 그 기업의 정서나 이런 걸 다 대변하지는 못하거든요. 예를 들면 50인 미만 중에서도 아주 안전문화가 이미 충실이 잘 되어 있는 곳이 있고, 10인 미만에도 잘 된 곳이 있고, 또 사업이 건설이냐 제조업이냐 식품 가공량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50인 미만이 준부가 됐다 안 됐다 이렇게 일괄적으로 얘기하는 좀 어렵겠지만, 외국 사례를 보면 아시다시피 영국이나 이런 사례들도 보면 갑자기 소규모의 기업에 부담하기 어려운 업무가 주어지면 기업이 망해가지고 일자를 잃어버리는 이런 문제들은 많이 생겼다는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은 현실적으로 준비가 좀 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할 땐 지원을 좀 더 하고, 어느 정도 준비가 되면 법체계내로 끌어들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목소리에 대해서 우리 정부에서는 100% 손대면 안 된다는 그런 입장 갖고 있습니다. 5인 미만도 다 집어넣어야 된다는 이런 입장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건 타협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객관적인 팩트 이탈을 가지고 좀 검토해봐야 될 그런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체계적인 관점, 이 산업법의 중처법에 있는 규정을 집어넣으면 될 것을 왜 이렇게 만들었냐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중처법은 산업법과 다른 거다, 이거는 같이 섞으면 안 돼, 이건 처벌하려고 만든 법이지 산업 현장에 안전하고 관계없는 거야, 안전은 산업안전보건법으로 해결하고 중처법은 처벌하려고 만든 법에 왜 자꾸 이걸 산업법에 집어넣어서 규모나 볼륨을 줄이려고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냐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토론이 열리기 어려울 정도로 입장에 많은 차이를 갖고 있는 이런 부분인데요. 주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최근 매스컴 이런 데서 기업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논의한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 관련해서 학계에서 보면 최근에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유형의 28페이지 중반에 보시면 감독관의 시정 조치, 작업 중지 명령을 발송하고 중대재해 발생 시 그 건설 같은 경우에 국토교통부에서 해당 기업에 대해서 영업 정지 요청을 실제로 한다든지 공무기관 발주를 제한해버린다든지 여러 가지 조치들을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어난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중처법, 산업법 이런 규정보다는 이런 게 더 현실적으로 효과가 있다는 이런 제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제 실질적으로 또 기업에서는 모든 유형의 제재를 다 가지고 와서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거라 이렇게 또 반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달리 말씀드리면 형벌 대상이 되는 범죄를 구성요건을 명확하는 대상을 줄이든 간에 축소하려고 그러면 축소하고 나서 과징금이나 하는 형사 민사제들이나 금전적 제재를 확대하게 되면 경영계 쪽에서는 이쪽을 줄이는 게 이쪽이 늘어난다 어느 정도 또 설득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노동계에서는 형벌을 주고 과징금 늘리는 것은 절대 안 된다. 형벌은 그대로 두고 과징금 늘리는 게 괜찮겠지만 이렇게 되니까 대화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의견을 조율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다수의 전문가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나 논의를 통해서 안전한 방향을 잡아나가는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혹은 비공식적으로 들은 경영계의 목소리가 29페이지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외하고 혹시라도 더 말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오늘 본인의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잘 받아 적어서 DF에 전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을 폐지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단일화 해라. 지금 산업법 167조 같은 형벌 조항이 들어와 있는데 거기 보면 사실 산업안전보건 의무 치상죄는 규정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처법에는 치상을 처벌하는 규정이 있고요. 그리고 산업법 자체도 제가 10수년 전에 한번 여러 가지 기회로 한번 들여다본 내용이 전혀 바뀌지 않는 구조인데 벌금, 과태료, 가토록의 금액 여러 가지가 좀 합리적으로 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을 수정하면서 중처법에 있는 지금 6조의 처벌 규정을 산업법을 집어넣는 게 어떻겠냐 이런 목소리가 있는 것 같고, 중처법을 제도를 전체하더라도 그 대신에 제재 방식이나 적용력을 좀 개선하자. 대표이사 좀 CEO, CSO 얘기 나왔습니다. 그리고 인과관계 문제가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이라고 누구나 다 예상하고 있는데 그 부작위이기 때문에 관련된 특성이긴 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나와 있는 8개 입법의 거의 대부분은 인과관계 추정 규정을 다시 넣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직업성 질병자 이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해야 되고, 상시 근로자나 혹은 하청기업 지금 도급 원청의 책임이 지금 많이 논의가 되고 있다고 했고요. 원청의 책임을 지우는 게 또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든 사람들이 중요한 의도였기도 했죠. 근데 원청의 책임을 어디까지 지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하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 하청에서 고용하는 고용자들의 질, 혹은 이 사람이 일용직인지 정규직인지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결과적으로 다 관리해야 된다고 하면 이건 내 사업이지 이거 어디 하청이나 이런 얘기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좀 검토해달라는 얘기고요. 종합 지원 방안을 좀 마련해서 안전인프라 구축하는 좀 지원해달라. 지금 10인, 20인, 50인 미만에 따라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10인 이하인데 준비가 잘 되는 것이 있는 반면에 50인 이하인데 전혀 나는 뭐 닥치면 어찌 될지 나는 모르겠다는 기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아시다시피 고용부에서 5천억 1조 가까이 지금 직원 안전보건에 관한 비용을 들이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차제에는 행사비를 줄이고 과징금을 받아서 과징금을 안전기금으로 확보하는 이런 재단 기금을 운영하는 어떤 이런 안들도 학자들 중에 나오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청 같은 경우에는 형벌을 조금 낮춰달라는 거고, 그런데 남 변호사 발표 중에 나왔습니다만 일정한 업무를 이행하게 되면 인정제처럼 책임을 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경영계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고, 근로자 책임명확화는 지금 예를 들면 독일법 같은 경우에 보면 외국법이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사실 안전보건이라는 게 현장에서 사업장에서 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거나 다칠 수 있는 위험을 미리 발견해서 예방하라 이런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안전모를 쓰라고 시켜서 안전모 안 써서 사고 나면 이게 기업주 책임이냐 근로자 자기 책임이냐 이런 논의가 항상 불거지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외국에서는 협조 의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사업주가 현장에서 안전보건 의무를 이행을 하려고 하면 근로자가 협조를 해야 되죠. 그래서 근로자 협조 의무를 부과하고 협조 의무를 뭐 이거 위반하면 과태료를 준다든지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위반이 있으면 위반이나 사고가 있으면 국가기관에서 어떤 지시나 명령을 내리는데 그 명령까지 위반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처벌이 되는 이런 유형의 법들을 어느 정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 이제 한번 도입해 볼까라고 얘기를 하면 노동자를 처벌하는 건 절대 안 된다고 하죠. 처벌을 형사벌로 꼭 처벌하는 게 아니라 하더라도, 예를 들면 고용계약도 민사의 계약에서 출발하는 그런 관점에서 쓰게 된다고 하면 여러 가지 이 고용계획이나 사업 발주단 이런 부분에서 또 명확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다고 하는 사항입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지금 한 2년 정도 유예해달라는 주장이 중소기업에서 나오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여러 가지 데이터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예상하는 것하고 현장에서 어떤 목소리가 나올지 하는 건 지금 감을 잡기 어려운 부분이 좀 있었어요. 나중에 그런 결과들이 나오면 또 합리적인 의견을 반영하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노동계 의견을 보시면 30쪽, 31조인데요. 노동계는 생각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TF 논의를 당장 중단하라는 겁니다. 왜 멀쩡한 구조를 왜 중간에 지금 문제 없는 거 고치려고 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개정 작업 자체가 의도가 있다는 거고, 지금 재판에서 판결이 지금 한 건 나왔는데 10건, 100건 가에 한 건 나왔는데 뭐 벌써 개정 논의를 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도 일부 뭐 합리성 있는 얘기입니다만, 지금 이미
판결이 나오기 전에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하는 부분들은 꾸준없이 검토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또한 국가의 어떤 법이나 국가의 운영이 한 놔두고 될 때 보자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지금 운영되는 부분, 운영되는 법들이 있더라도 그거를 개선한 작업들은 꾸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경영 책임자를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고양시청에서 그 대표이사를 부분 그룹이니까 부분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제가 알기로는 실제 수사관들은 기업 사업주, 건설 사업주를 피의자로 했는데 검찰에서 아마 그룹의 대표 회장을 피해자로 피고인으로 기소한 걸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실질적인 책임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하는데 해석이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는 규정을 어떻게 만들든지 간에 종국적으로는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쳤거나 실질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결정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경영 책임자로 하든 경영 책임자 등으로 하든 혹은 CEO를 하든 CSO를 하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이 법은 내가 실질적으로 가서 확인했기 때문에 책임을 묻겠다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에게 가서 확인해라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미리 지금 만들어진 법이어서 나중에 해석에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거기에 손대지만 자꾸 등이 이상하다 모르겠다 하면 아예 노동계에서는 대표 이사라고 그냥 정해버리자, 법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벌금이 너무 낮자 10억 이하로 되어 있으니까 벌금 하한이 없으니까 25,000원급 되잖아. 감경하면 하한을 두자 정도고요. 현장을 훼손하는 처벌 규정, 오해 위반 사업장 적용 제외하는 규정도 삭제하고 모든 사업장에 다 적용하자. 물론 그런 건 있겠죠. 노동계에도 이 내용을 전부 다 100% 자기들이 실현하겠다 이런 의미를 갖고 이렇게 내놓는 건 알 겁니다. 협상을 하고 타협을 하고 대화를 하려 그러면 어느 정도 강한 요구를 해야 하는 반정도는 받아들여지겠다 이런 생각을 하겠죠. 중요한 것은 지금 4월 초에 나온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판결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사건 사실 확정에 대해서는 큰 다툼이 없었습니다만은 그 형벌이 3년 집행유예 나온 부분들이 그날 당일 노동계에서는 이게 무슨 이런 말도 안 되는 낮은 형이 있냐고 비판을 했고, 경영계 측에서는 예산보다 형이 중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관점이 차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지금 우리 중처법이 들어오게 된 배경도 산업안전보건법을 검찰이나 법원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냐 하는 부분이 상당히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는데, 업무상 과실치사로 볼 수밖에 없는 사건들도 있고, 이건 미필적 고의가 있는 살인을 방치했다, 사망을 방치했다 볼 수 있는 그런 사건들도 있고, 사건마다 다양한 특징들이 있는데, 대부분 좀 전에 그 수사 능력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저도 하나 참석하신 분들 여쭤보고 싶은 것이,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지금 수사권 조정 이외에도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만은, 근로감독 간의 수사 기록들을 보면 상당히 세부적으로 전문적인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경찰들이 맡아서 근로감독 간의 수사를 지금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 오늘 아침에 보니까 현대 우리 아울렛에서 안전보건 회의를 했다라고 서류를 조작했다 위조라고 하는 사건, 경찰들이 박스 들고 압수하러 들어가는 걸 제가 봤는데, 근로감독 간의 그 산업법이나 중처법 위반을 수사하다가 이 서류를 조작했다 그러면 그건 손을 대지 말고 경찰이 와야 됩니다. 경찰이 위조 수사에 관여됩니다. 기업에서는 2중, 3중 수사를 받는다는 하소연도 많이 하고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방금처럼 수사를 하다가 근로감독 간에 서류를 보내면 이게 좀 위조는 같다 그러면 자기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사법경찰관을 불러서 수사를 하게 됩니다. 이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안 받습니다. 이 근로감독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요. 이 하나의 현장에서 이 사건에 대한 관할, 수사 관할, 지휘가 이렇게 혼란스럽게 되어 있으면 그게 바로 2중, 3중 수사의 문제가 되기도 하고, 어느 한 곳에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면 근로감독관, 검사의 지휘를 받는 근로감독관에게 주는 게 맞을지,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은 사법경찰을 하는 게 주는 게 맞을지, 어떤 기업에서는 어떤 식의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또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 부분을 잘 받아서 논의에 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볼 때는 지금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으로 동참하게 될 사건들도 있고, 지금 계속 4월달에 한 건 더 5월 6일 지나면 여러 가지 사건이 나올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 사이에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종례보다는
민사 합의금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서 피해자 유족들이 소를 취하하거나 변호사 의사를 표시하는 식으로 해서 사실 합의가 없으면 집행유예가 나오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그런 식으로 지금 또 변해가고 있어서 실질적으로도 피해 가족들에게는 비겁이 생기기 전보다는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기업들이 배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중처법이 지금 개정을 해야 되는 시기냐 아니냐는 것부터 지금 심각한 의견 대립이 있고 또 꼭지 하나에 대한 생각들이 너무나 원론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진행되어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뭐 인간의 이성도 믿고 또 지식인들의 현명한 합리적인 생각도 믿는다고 하면 목소리가 크고 작고를 떠나서 이 법이 가장 합리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어떤 모양이 돼야 될 것이야 하는 것은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논의 과정 중에 오늘 참석한 분들이 혹시라도 갖고 있는 생각들이나 이 자료에 없는 내용 중에서 기업체에서 좀 반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어려움이 이런 걸 말씀해 주시면 제가 잘 듣고 가서 깊이 있게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